정부와 여당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의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초등교사들과 만나 고충을 듣고 교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변경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32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평년보다 많은 비로 강수량은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밤낮 없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선역 없는 진상규명과 합동분향소 기간 한 달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에 한해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하반기 예상되는 역전세 대란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 평양을 찾았습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한 달여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우려했던 5호 태풍은 중국으로 향할 걸로 보여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장마 종료.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열고 공식적인 올여름 장마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중부와 남부지방은 오늘로 장마가 끝났다는 건데요. 지난달 25일 전국 동시장마가 시작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31일, 중부와 남부는 32일간 이어진 셈이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하루에서 이틀가량 짧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마 기간에 비해 강수량은 기록적으로 많았습니다. 올여름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무려 648.7mm로 지난 2006년과 2020년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은 1000mm에 육박하면서 지역 관측사상 역대 1위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3일 이후 엿새간의 강수량은 연 강수량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기상청은 우려했던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가 중국 내륙으로 북상하게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북쪽으로 확장해 장마가 종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처럼 태풍이 기압계에 관여해 장마가 종료된 사례는 최근 10년 사이 6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겁니까? 네, 이제부터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강원도 홍천, 경주와 창원 등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걸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해안과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지속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장마는 끝났지만 당분간 무더위 속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8월 초에는 태풍 가능성도 있다며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주민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1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은 오늘 인력 400여 명과 헬기 4대, 구조견 20마리 등을 동원해서 하천과 매물 추정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에서만 주민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주민 680여 명은 대피했다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합동분향소 기간을 1개월, 한 달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지재본부입니다.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죠.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오늘 유가족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협의회에는 14명 희생자 유가족 모두가 참여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진국형 인재 되풀이로 피해자가 됐다며 관계기관에 6가지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요구사항은 합동분향소 존치기간 한 달 연장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수사과정 정기적 공유 등 6가지입니다.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인 이경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인재라고 하는데 참사에 책임 있는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참사 발생 엿새가 지나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형식적인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합동분향소 철거 예정일이 오늘이라며 충청북도가 합동분향소를 정리하려는 것은 빠른 흔적 지우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관계당국과 사정당국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6가지 요구안 말고도 2가지 특별사항을 더 요구했는데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사와 침수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유가족의 요구사항도 전했습니다. 합동분향소 존치기간 연장과 관련해 충청북도는 오늘까지 운영 예정인 분향소를 이번 주 토요일인 29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재본부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직무복귀 둘째 날인 오늘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후 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을 중심으로 설계 기준과 통제, 대피 기준 등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강화를 위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고시에 보호자의 악성 민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무분별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전화나 방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가 아닌 교육 공무원이 중간에서 민원을 전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3대가 권력을 세습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라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서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다양한 발사체 기술을 시험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징하는 백두혈통, 김일성 일가를 일컫는 표현인데 정전 이후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세습하는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혈통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딸 주애를 열병식 주석단에 내세우는가 하면 미사일 발사 현장에 여러 차례 데리고 나오며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아직 후계 구도를 예측하긴 이르지만 4대 세습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백두혈통에 대한 계승은 분명하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많이들 얘기되는 김주애로 승계가 될지 여부는 앞으로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대 세습을 거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 북한은 전술핵의 핵심인 소형화, 경량화 기술 확보에 집중하면서 우리 군의 방어망에 맞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여러 발사체를 섞어 쏘는 전략도 시험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또다시 발사하며 유사시 미국 본토를 겨냥해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공화국 전략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필수적 공정인 동시에
여기에 한미의 주요 군사시설과 전략자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위성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긴 만큼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 대로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가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할 거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공세적 핵 전략을 노골화하며 대미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 평양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완전히 닫았던 북한이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교류를 재개한 건데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찾은 건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 행사 참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했거나 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의심이 나오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쇼이구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만큼 북한 측과 전장에 투입할 북한산 무기 수입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주목되는데요. 북한의 외비는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중국 대표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로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러 구도를 선명히 하고 3국의 연대가 탄탄하다는 점을 부각할 거란 분석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안방으로 친구들을 불러 모은 북한. 대대적인 행사를 펼칠 걸로 보이는데요. 열병식 정황이 꾸준히 노출돼 왔는데 이번에도 야간에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야간 열병식이 조명 등을 활용해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 선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외빈까지 초청한 이번 열병식에서도 화려한 쇼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대거 과시할 거란 관측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 손님을 앞에 두고 육성 연설을 할지, 또 만약에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도 관심인데요. 내일 자정쯤에 진행될 걸로 보이는 열병식.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새벽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금리를 섣불리 완화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나 극심한 기후에 따른 추가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hile some adverse risks have moderated, the balance remains tilted to the downside, and it is too early to celebrate. IMF는 중앙은행 목표치인 물가 상승률 2%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섣불리 금리 인상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expect that this will take another year, year and a half. By the end of 2024, beginning of 2025, we'll be at a point where inflation should be back to central bank targets.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에 다음 9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또 올리거나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를 시사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대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올라가 우리와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 차이가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올해 2분기 발생한 건설 사고 사망자는 모두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올해 2분기 사망자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책임이 있는 하도급 공공발주공사의 발주청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3명 늘어난 13명으로 시공능력평가 7위인 현대엔지니어링과 13위인 한화건설에서 각각 2명이 나왔습니다. 또 롯데와 금호, 신세계건설 등 9개 건설사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00대 건설사 외 건설 현장 사망자는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신형 폴더블 폰을 공개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인데 높아진 한류의 위상을 활용해 아시아와 유럽 지역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강남 빌딩숲에서 남산 서울타워까지 서울 주요 지점의 전광판이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홍보 영상으로 채워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갤럭시 언팩은 저녁 8시에 개최됩니다. 중국 시각으로는 저녁 7시이고 인도는 오후 5시, 프랑스는 오후 1시입니다. 지금까지 언팩 행사의 주 무대였던 미국은 새벽 시간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이번 한국 언팩은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전략 시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8%로 뒷걸음질 쳤지만 폴더블폰은 117%가 늘었으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6%에서 올해는 26%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제조사들이 폴더블폰 출하량을 해마다 큰 폭으로 늘리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격전지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포나 아노 같은 회사들 새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에서 접히는 부분을 U자형에서 물방울 형태로 바꿔 주름을 최소화하고 배터리 용량과 무게 등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600 이상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강자입니다. 지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은 75%, 삼성전자는 1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플은 오는 9월에 신형 아이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 언팩을 예년보다 2주 앞당긴 것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1%대에 불과한 폴더블 폰의 점유율을 더 빨리 늘려 애플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응은 미흡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된 가운데 여야 대치는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 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라며 뭘 그리 잘했느냐, 책임지라고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원내 사령탑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 진상조사위 구성 등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 행보는 윤 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 악입니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뭘 그리 잘했습니까?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습니까? 용산, 여당,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어제 이 시간에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평가를 간단히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헌재 결정문에도 보면 네. 여러 가지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여러 이상민 장관 개인뿐만 아니라 예. 여러 이 정부 기관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서 이런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서울시경, 경찰청장 등 다양한 기관들이 지금 무책임한 또 제때 역량을 발휘할 역할을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여당에서는 야당의 지도부, 야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보통 이 탄핵이 발의되고 예. 또 기각된다 해도 어찌됐건 지금 이 159명의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집권 여당은 오히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송구하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각됐다고 해서 마치 즐겁고 마치 통쾌한 것 마냥 이렇게 이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예. 집권 여당의 이 사회적 책임과 참사를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라고 보고요. 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기현 당대표부터 외국에 계신 마시고 수해 현장을 직접 바로 다가가는 등의 노력을 앞으로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당 입장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탄핵 기각 됐지만 면죄부 준 건 아니다. 뻔뻔한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먼저 일단 정치의 영역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풀었다라는 점. 예. 그 점에 있어서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유가족의 또 아픔에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헌재 결정은 전 여야 모두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 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은 이례적으로 재판관 9대 0의 기각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결과적으로 재난을 정쟁화했다라는 것을 방증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헌법 65조의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야당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야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로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었을 때 사실 여당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 역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으로서 재난을 수습해야 될 책임, 그 역시 사회적 책임을,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그런 인사권의 결정에 있어서는 야당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당은 이번 헌재 결정이 법적인 것이 면제됐다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까지 면제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더 큰 책무를 가지고 유가족을 지원하고 다시 한번 재난이 없도록 하는데 좀 수습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메시지에는 공감하죠. 물론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이제 집권을 했고 그렇다면 공약이라든지 국정 초반에 행안부 장관이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 어떤 무리수를 두면서 탄핵을 하면서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감정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해명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입장을 내놨던 것 같은데요. 그 메시지는 동의합니다만 다만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기조는 가져갈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 그 장모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장모 관련해서 이제 법원 판단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또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대통령실은 매번 저렇게 다른 평가를 하고 다른 입장을 내놓지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모분들께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최근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발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통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사퇴 가능성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퇴 가능성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헌재 판결이 법적인 책임은 면하게 해줄 수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면해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방금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뭐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발생 즉시 직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책임을 물었었고요. 네. 그 직후에 또 해임 건의까지 올렸습니다. 해임 건의가 통과되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임 건의에 대해서 무시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유독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또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탄핵까지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위원으로는 법사위원장이 또 탄핵소추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헌재의 탄핵 과정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좀 뭐랄까 성의 있게 이 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고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발의하고 또 이 여러 해임 건의도 하고 있으니 부디 이렇게 헌재까지 가서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다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67일 만에 이상민 장관이 복귀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큰 수해가 있었고요. 50명 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 공백, 주무부처죠. 우리나라 주요 재난의 주무부처 장관이 167일 동안 공백 사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상대 책임이다. 더 책임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뭐 원인을 따지다 보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그 법률위원장이셨나요? 그분이 이제 탄핵 결정 전에도 사실 기각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각을 예상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원인은 저는 민주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저희는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는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은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이 여러 가지 각 정보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태원 참사가 났다라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개인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 수해 참사가 난 이유가 또 원인이 이상민 장관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참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현재 결정문을 존중하고 환영하면서도 또 이 헌재의 입장과 완전 대치되는 입장을 또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수해 참사가 지금 이상민 장관 한 명 없어서 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각 정부기관이 청주시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충북도도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청주의 사례 마찬가지입니다. 안동 예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각 지금 정부기관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했던 것들이 지금 사례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없어서 공석이라서 수해 참사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뭐 본인들이 지금 헌재 결정문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좀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은 어찌되건 정부의 이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유가족들은 이번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또 거듭 요구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반드시 특별법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입장은 무엇이고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유가족 그 어제 헌재 결정문 중에 제가 좀 유의 깊게 봤던 것은 그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유가족의 어떤 회복을 지원하는데 국가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라는 그 결정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책무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여야의 입장 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쟁을 내려놓고 입장을 좀 좁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양보해서 좀 유가족의 그런 그러니까 어떤 아픔을 좀 회복시키는데 좀 주안을 정치권이 두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뭐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고 최고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차가 어떤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찌되었건 저희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패트 등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도 계속 이태원 참사만큼은 여야가 이 정쟁하지 않고 함께 합의하면 좋을 텐데요. 여러 진상 조사에 대한 부분,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유가족의 어떤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 등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최고는 아마 좀 전 지도부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좀 현 지도부에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짚어야 될 건데 과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물론 당연 유가족에 대한 어떤 직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 지원 범위가 넓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추모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말 유가족을 위한 지원인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좀 입장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격돌했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원희룡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들으셨으면 소란도 좀 있었고요. 고성도 오갔습니다. 원희룡 장관. 최선 노선으로 정상 추진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 본인이 이제 백지화 선언했는데 백지화에 대해서 야당의 사과가 요구, 이해찬, 이재명부터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원희룡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이미 원희룡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일방적으로 본인 혼자 나홀로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뭐 비판이 쇄도하다 보니 지금 또다시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 혹은 사과하라라고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양평고속도로 이 노선을 변경한 것도 이 국민의힘이고요. 또 여러 그곳에 이 땅을 사놓은 분도 김건희 여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백지화 선언한 것도 원희룡 장관인데 무슨 민주당이 사과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7년여 걸쳐서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55%나 노선 변경했다면 사실상 사업 재승인 혹은 재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걸 아무런 오늘 또 국토위 과정에서 보고서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변경됐는지 본인이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면서 자꾸만 이렇게 뭐 민주당 당대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사과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좀 방해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차후에 여러 가지 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자,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왜 바뀌었는지 또 언제 바뀌었는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틀 전인가요?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자료를 내놓는다고 내놨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은 왜 인수위 때 보고한 자료는 내놓지 않느냐, 왜 핵심 자료를 빼놓느냐라고 또 이렇게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일단 야당이 너무 답정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은 당연히 여당을 견제하고 뭐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마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미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듯이 답을 정해놓고 예. 이 의혹을 보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의혹제가 되겠습니까? 예. 이해찬 전 대표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네. 그 강연의 한 자료 강연에서 마치 대통령이 이 사건의 어떤 범인인 양 예. 벌써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답을 내려놓고 그 예. 의혹을 좀 건조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원희룡 장관께서도 물론 억울한 측면이 많겠죠. 그런데 국무위원이시잖아요. 예. 국무위원이시면 저 현안 질의 자리에서 좀 어떤 본인의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사과하라 이런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이 전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에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요. 이제 야당 주장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지화까지 모두 여당이 추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2019년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대안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고 작년 1월에도 대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도로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뭐 교량, 터널 하나 뚫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사업은 고속도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2017년 당시에 이 제1차 고속도로망 발전 계획에서도 양서면으로 되어 있었고요. 예, 예. 2018년에 제2차 광역교통망 기본 계획에도 양서면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2019년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되는 것도 어려운데 선정돼서도 양서면입니다. 네. 2021년 예타 통과도 양서면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20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러 가지 연구 용역, 이제 환경영향 평가가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향 평가로 예타 확정 노선을 바꿀 수 있다. 물론 예타 과정에서나 연구 용역 발주는 문재인 정부 때 했다면서요? 거의 3월 그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시기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이 용역 회사들이 결정되고 나서 연구 용역 발표까지 예. 아직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세 개 이 업체의 연구 용역 보고서도 사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네. 지금 한 개 본인들이 유리한 연구 용역 자료만 애초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 짧아서 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이 기존에 있는 양서면 같은 경우는 교량이 15개가 늘어납니다. 네. 11개였던 곳이 26개. 터널 하나 뚫는 것도 어려운데 터널 13개에서 19개, 6개가 늘어납니다. 2km나 늘어나는데 오늘 이 사업에 현안 질의 때 대해서 관련 내용이 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사실 이 고속도로 사업을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혼자서 백지화한다? 국책 사업을?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영향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도 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의견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밝혀진 바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굽니까? 이 강상면으로 변경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밝혀야 되는데 이 연구영역 보고서에도 없었다. 환경부 네. 장관도 환경영향평가 의견 보고 보내지 않았다. 그럼 어디서 나온 거죠? 네. 이 원희룡 장관은 혼자 영향평가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예. 계속 제시하지 않고 있고 네. 모든 자료 공개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인수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 국토위 현안 질의도 예. 법적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현안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해야 된다는 이유가 국토부 지금 과장이 나와가지고 충격요법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개 국토부 과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책사업 1조 8천억짜리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위증을 하면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안만큼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용태 전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께서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신 것 같은데 예. 안경을 좀 벗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 한 거냐 문재인 정권이 한 거냐는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예. 국정 과제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권이 했느냐는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여기서 핵심은 예비타당성이었던 것이 왜 대안 노선을 바뀌었느냐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예. 실제로 예타에서 실제 본 타당성으로 갈 때 바뀐 사례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네. 그리고 사실 예타안보다 바뀐 대안안이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예. 교통량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또 양평 주민의 어떤 입장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왜냐하면 양평에 IC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저는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네. 좀 더 야당이 좀 차분하게 이 의혹을 좀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야 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오늘 한마디 했고요.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당국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감형을 해줄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변호사예요? 네네. 네,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화영 전 지사가 번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접 입장문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내분은 이제 인터뷰를 저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화영 전 지사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 먼저 한 것이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돼서 보고를 했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화영 지사의 여러 이 옥중 편지 서신을 통해서 나는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변호사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모르겠습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도 검찰의 진술 내용을 접할 수 있었고요. 또 일단 본인의 이 여러 옥중 서신이 가장 중요한데 이 본인은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진술 내용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전 한동훈 장관이 자꾸 이렇게 법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서 안타까운데요. 이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이 접견권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 심리적인 압박을 검찰이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또 다양한 형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이나 또 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등을 또 이 방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접견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금지시키고 막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 가지 법률상에 근거하고 있는 제대로 된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듯한 이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계속 이 피고인들을 막 압박하고 무리한 수사하면서 별건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바게닝 등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진술 하나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증거나 이런 대장동 그 수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폐쇄기 짙은 등의 여러 가지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한 수사, 압박 수사 이런 걸로만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서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자,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장경태 의원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경태 의원의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단정하신 것 같은데 변호인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의 법정을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의도치 않게 법정에서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전 부지사의 그 아내께서 변호인단을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그 아내분과
혹시 어떤 음모를 통해 가지고 변호인을 바꾸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거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접견 금지라는 것이 저는 타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장경태 의원이나 저나 지금 추측에 추측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 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9대 0으로 기각이 됐는데 9대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뭐 거의 규탄한다! 규탄한다! 아니 이렇게 지금 간첩 세력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7월 27일 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솜씨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서 써놓던 글이 있어서 그중에 하나의 버전을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적 참사를 정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 컨트롤 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삼아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여기 제방이 그게 이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숭고한 마음입니다. 특히 저의 오랜 시간 공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가량 이어지던 올여름 장마, 오늘부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마 기간은 지난해보다 하루에서 이틀가량 짧았지만 예년과는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올여름 전국 장맛비 강수량은 648.7mm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장마 뒤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 강릉의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당분간 아침 기온은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도 점점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도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5에서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무더위 속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